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새해 첫 촬영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이처럼 시작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를 종종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같은 마음 간직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인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같은 마음 그대로 간직하시면서 꼭 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기본서 교재 1편 자, 부동산 총론이지요. 총론은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장부터 3장까지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부동산 학의 이해다서 부동산 학문을 다루는 부분이었지요. 다음 2장은 부동산의 개념 및 분류다서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방법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3장은 부동산의 특성이다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성질이 있다서 특성을 다루는 부분이지요. 1편 총론 1장부터 3장까지 구성되어 이 내용을 학습을 해왔습니다. 다음 2편입니다. 2편은 부동산 강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트를 논하자라는 거죠. 우리 교재는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장에 수요 공급 이론, 2장에 경기 변동 이론, 3장에 시장론 여기까지 저희들이 학습을 해왔습니다. 학습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처음에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또 잊어버린 경우도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필요합니까? 반복학습을 필요하다. 반복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복학습 차원에서 여러분께 자료를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제공했는데 아마 출력을 좀 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자, 괄호넣기 퀴즈 500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괄호넣기 퀴즈 500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정을 지내면서 500개 지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개 지문을 드리는데 이 지문에 읽어보시면서 괄호에 이제 적당한 용어를 넣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반복학습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배웠던 내용을 또 많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제 괄호에 적정한 용어를 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본서로 때 한 번씩 또 찾아가면서 괄호에 용어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그러신가? 오늘 또 자, 1페이지부터 아마 8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8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답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1번부터 120번까지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께 1편 총론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부동산의 개념, 분류, 그리고 특성 이 부분과 2편 강론선 수용급 이론이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사실 120개 이제 지문을 제공을 해드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도 1번부터 120번까지 들어있죠.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자료는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럼 자, 이때 이제 정답 2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2분을 보시면서 괄호에 그대로 옮겨 적으세요. 옮겨 적고 그리고 이 지문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반복 학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은 대체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라든지 또 우리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들이지요. 이걸 변형해서 제가 괄호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공될 때마다 그때 한 번씩 또 풀어보시면서 반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쌓아두면은요 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왜? 그만큼 자료가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그때마다 꼭 좀 괄호넣기 용어 정리를 하시면서 반복습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를 보세요. 168페이지 보시면 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부분도 최근 오해 또한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자, 6문제면 지나치게 많은 문헌수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번은 6문제 이렇게 많은 문헌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험은 2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름실 이번 시험도 3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절은 지대 및 직가 이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자, 2절은 도시 공간구조 이론입니다. 자, 3절은 입지론의 의의에 대해서, 4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업 입지, 그리고 5절은 상업 입지, 자, 6절은 주거 입지, 이렇게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주로 어디서 출제되고 있느냐? 바로 1절 지대 및 직가 이론, 이 부분 거의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이 부분도 출제빈도 꽤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5절 상업 입지다. 이 부분도 매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4장 입지 및 공간구조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인데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1절, 2절, 5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본 기본이론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1절, 2절, 그리고 3절, 5절, 2분을 다뤄드릴 수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절, 2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뤄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절은 지대 및 직가 이론이다. 그런데 먼저 지대와 직가에 대해서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대는 쉽게 생각하시면 토지의 임대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임대료는 뭡니까?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사용 수익의 대가다. 그럼 지금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입니까? 일정 기간 동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당연히 유량의 개념이다. 플로우, 유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가라는 게 있어요. 자, 직가는 자, 토지의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토지의 가격이다. 자, 가격은 뭡니까? 교환에 대한 대가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교환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까?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어때? 저량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저량은 스톡 이렇게 표현되죠. 저량의 개념이다로 보시면 돼서 참 지대는 이제 유량의 개념이고요. 직가는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대와 직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가 이런 가정합니다. 자,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로부터 매년 자, 일정 금액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이 같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을 틀어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같은 가정하에서 자, 그럼 무슨 매년 일정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매년마다 1,000만 원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이런 가정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때 자, 매년마다 1,000만 원의 지대가 발생하는데 이때 1,000만 원을 우리가 뭐로 할 것인가? 연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매 월마다 50만씩 연금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때 50만 원이 뭡니까? 연금이 되겠는데 매 월마다 좀 기간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50만 원씩 금액이 같아야 되느냐 해서 매 기마다 일정 금액을 받거나 또는 반대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일정 금액을 우리가 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 사례에서는 50만 원 이게 어떤 연금이다 아시겠죠? 자, 이 사례를 보세요. 이 사례 보면 이제 매년 1,000만 원 시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매년마다 좀 기간이 같죠. 1,000만 원 금액이 같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이때 1,000만 원 이 금액이 바로 연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연금이다. 그럼 여튼 연금이 영구히 발생한다는 이야기. 참 영구히 발생한 연금을 가리켜서 우리 흔히 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구히 발생 연금에서 영구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튼 영구연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들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바로 이 연금을 할인율로만 할인을 해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보니까 연금은 1,000만 원이죠. 뭡니까? 지대다 할 수 있겠죠. 지대다. 결국은 이 지대를 할인율로만 할인해주면 현재 가치인 지가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가가 된다는 이야기요. 이는 어떤지 매년마다 일정 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이것은 가정으로부터 도출한 식이 되겠습니다. 밑에 할인율은 뭘 사용할 것인가? 바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투자를 해서 요구 수익률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우실 겁니다. 배우시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요구 수익률은 요구하는 수익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요구합니까? 투자자가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10%만큼을 요구한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대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가가 된다. 그럼 이 사람 되면 지대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할인율은 우리가 이제 요구수익률 10%를 가정합니다. 가정하면 어떤지 1,000만 원을 10%니까 0.1이죠.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억. 이게 지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은 가정하에서 다른 조건을 일정합니다. 그럼 다른 조건 일정한데 오로지 지대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지대만 상승하면 지가는 어떻습니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상승해서 지대와 지가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조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오로지 할인율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할인율만 상승하면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겠지요. 그래서 할인율과 지가는 어떤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또 2분 한번 생각합시다. 자, 위험이 증가할수록 지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실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더 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 때 요구하는 수익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참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요구 수익률 할인율 쓰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가는 어때?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지가는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토지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토지의 가격은 하락할까요?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수록 토지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대 지가의 관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자, 168페이지 보시면 자, 양고래 1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지대란 일정 기간 동안 토지의 사용성 대가를 의미하죠. 이게 이제 아주 고전적인 지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때? 유량의 개념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한 세 줄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중간쯤에 지가란 일정 시점에서 토지의 교환된 대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는 어때? 저량의 개념이다. 자, 지가는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지대와 지가의 관계다라는 건데 첫 번째 보세요. 매년마다 일정 금액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가져갈 경우, 자, 이것은 가정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지대를 할인으로 할인한 값, 즉 지대의 현재 가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이때 할인율은 투자자 요구 수익률 사용한다. 그래서 박스 보시면 자,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어때? 현재 가치인 지가가 된다. 이때 할인율은 뭘 사용했습니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는 상승하며, 자, 얘기했죠. 다른 조건 일자다. 가자인데 오로지 지대만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가는 어때? 상승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 지대와 지가는 어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할인율이 상승하면 지가는 하락한다는 거죠. 우리 에서 했죠. 할인율이 상승하면 물론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합니다. 할인율만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럼 지가는 어때? 하락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 할인율과 지가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보시면 동래 3번입니다. 토지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수록 지가는 어때? 하락한다. 우리 했죠? 위험이 증가할수록 지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토지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하게 된다. 이는 할인율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지가는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수록 지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대 및 지가에 대해서 기초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와 같은 지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다음 지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2번 챕터 보시면 지대 이론이다 나와 있죠. 이와 같은 지대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은 4가지예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게 있고, 튀넨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 이 4가지가 우리 시험은 주로 출제가 된 부분이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이 4가지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또 굉장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학자 이름 때문이에요. 학자 이름. 그래서 학자 이름 뭡니까? 리카도. 여튼 학자 이름 때문에 어려운 느낌인데 설마 우리 시험에서 학자 이름 바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 이름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외우지도 마세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액 지설의 의미가 뭘 것인가? 이걸 더 어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물론 제가 이제 수업 지나면서 계속 학자 이름 이야기 때문에 결국은 세뇌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 저절로 외워지는 겁니다.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오히려 차액 지설이 뭐다? 이 의미를 더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리카도의 차액 지설인데 이건 이런 관점입니다. 차액이 지대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차액이 발생할 것인가?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 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비옥도의 차이 이로 인해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떠냐? 지대를 발생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리카도를 비롯한 고자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할수록 곡물의 수요가 증가한다. 아시겠죠? 그럼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곡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곡물 어때? 더 재배하기 위해서 토지를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좀 토지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어때? 지대는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지대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카도를 비롯한 고전학파들은 고전학파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뭡니까? 아담 스미스라든지 리카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카도 비롯한 고전학파들은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전학파의 후학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지요. 이게 바로 이제 신고전학파다라는 겁니다. 신고전학파다라는 건데, 알프드 마샬이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 이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때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주 오래됐다. 그럼 뭡니까? 고전학파. 그리고 어때? 그 후학들이 뭐가 됩니까? 신고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경제학에도 계보가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족보가 있다 그러죠. 계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보에 따라서 고전학파 있고, 이 고전학파를 또 추종하는 후학들이 있더라. 이들이 신고전학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같은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가 지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고전학파는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는 정반대 시각이에요.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지금 정반대의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먼저 이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학습의 편의상 신고작부터 말씀인데, 신고작파에 견해내면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시각이라 했어요. 따라서 지대 상승분은 곡물 가격에 어때?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지대를 뭘로 볼 것인가? 바로 생산비,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대는 곡물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신고작파는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생산비, 즉 비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작파 시각은 아니에요. 고작파는 어떻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지주는 토지 소유자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앉는데 자,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덩달아 어때? 지대가 뛰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곡물 가격 상승해서 지대가 뛰었으니까 이때 지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불로소득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참 고작파의 지대를 바라본 시각은 바로 뭡니까? 불로소득, 즉 이익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작파의 견해에 의한다면 지대는 자, 불로소득 이익여가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생산비가 아니다. 즉 비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비용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됐어. 결국 지대론의 논쟁은 어디 되는 겁니까? 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는 겁니까? 바로 불로소득 이익여로 바라보고 있다. 생산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다. 비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뭘로 보는가? 생산비, 비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를 비용으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논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리카르를 비롯한 고전학파들의 시각은 뭡니까?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하기 때문에 지대를 뭘로 바라본다? 불로소득 이익여로 바라보고 있다. 결국 지대는 생산비, 비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고작파는 정반대 시각이에요.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결국 지대의 상승분은 곡물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대는 뭡니까? 생산비,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해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차액 증설 여기에 온다면 어때? 인구가 증가하니까 곡물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곡물 더 많이 필요하니까 곡물 어때? 더 많이 재배를 해야 되겠죠. 이때 비옥도가 아주 좋은 땅이 있습니다. 참 비옥도 좋은 땅을 리카도는 우둥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 비옥도가 좋은 땅이 있다. 이걸 리카도는 어때?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쉽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땅의 우둥생이다. 그래서 비옥도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하튼 우둥지는 널려 있을까요? 한정되어 있을까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둥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럼 지금 한정된 우둥지에서 곡물 더 많이 재배해서 씨를 계속 뿌려갑니다. 그럼 처음에는 씨 뿌린 비해서 수확된 양이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벗어나면 씨 뿌린 것에 비해서 수확된 양이 늘기는데 점점 적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점점 적게 늘어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체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감한다. 그래서 우둥지는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둥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둥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을 개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둥지보다 비옥도가 낮은 땅을 리카도는 열등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등지. 자, 이도 땅의 열등생이다. 그래서 비옥도가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둥지와 열등지는 어때?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론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쉽게 이래서 해봅시다. 우둥지는 열등지에 비해서 비옥도가 좋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나타내보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비해서 열등지는 어때? 열등지는 자, 비옥도가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다. 참 열등지는 우둥지에 비해서 생산성은 이렇게 낮다라는 겁니다. 이때 리카도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에 있다. 물론 경작은 가능합니다. 경작은 가능하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다.
최열등지, 즉 한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열등지다, 한계지다 표현돼 결국 최열등지인 한계지는 경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란 이야기예요. 좀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어때? 곡물 가격과 즉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져 버린다는 이야기. 좀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져 버리니까 어때? 초과이윤이 있을 값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대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지대가 얼마다? 영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대가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인 한계선 지대가 어때? 발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것은 최열등지와 이 토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를 비교합니까? 최열등지와 이 토지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최열등지를 기준하는 겁니다. 왜? 최열등지는 생산성이 좀 가장 낮은 토지란 이야기예요. 그럼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때문에 이 최열등지와 이 토지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먼저 최열등지와 열등지를 비교해 봅시다. 그럼 생산성 차이가 얼마큼 나옵니까? 최열등지는 좀 생산성이 가장 낮고요. 그럼 열등지는 생산성이 이 부분만큼이지요. 그래서 최열등지와 열등지 간의 생산성의 차이가 어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참 생산 차이 이 부분이 결국 어때? 열등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귀속된 뭐가 되는 겁니까? 지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우등지입니다. 이도 뭐과 비교할까요? 바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 최열등지와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최열등지의 생산성은 이처럼 가장 낮다는 이야기예요. 하면 우등지는 생산성이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지요. 높다. 그럼 최열등지와 우등지를 비교하면 항상 최열등지와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비교하면 자, 이 부분이 결국 어때? 생산성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국 뭡니까? 우등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에 귀속된 어때? 지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된다. 그럼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참 생산성 차이가 있다. 차익이 있다는 거지. 이 차익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지대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차액 지대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름 보고 여러분들이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때문에 차익이 발생합니까?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 지대설은 지대 발생 원인으로 뭘 들고 있는 겁니까?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등지는 한정되어 있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지대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카르비탄 고작부터 시작한 지대를 뭘로 바라보는 겁니까? 불로소득 이익료로 바라보고 있다. 생산비 비용이 아니라 그랬죠. 불로소득 이익료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용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지대는 영원이다. 지대는 발생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차액지설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차액지설도 사실은 위치의 문제도 고려하긴 고려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치의 문제를 고려하긴 고려했지만 다소 경시했다라는 이야기야. 뭐 때문일까요? 바로 비옥도 차이를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이 위치의 문제를 다소 경시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최열등지인 한계선 지대가 발생함을 설명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차익설 여기 나면 최열등지 한계선 지대가 발생치 않죠? 발생치 않는다.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같은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문제점을 더욱더 보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튀넨의 위치 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69페이지를 보세요. 양월 1번.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리카도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지대가 발생 이유는 비옥한 토지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자, 비옥한 토지다. 우등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등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우등지는 한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지요. 토지의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했다는 겁니다. 즉,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 즉 우등지는 한정되어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의 차익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이 뭡니까?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우둥지는 한정되어 있다.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박스를 보세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죠. 자, 이러면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고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인구가 증가하면 곡물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토지의 수요가 증가해서 지대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서 우둥지와 열등지가 발생하는 바처럼 우둥지, 열등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하여 한계지 뭡니까? 최열등지죠. 항상 뭘과 비교한다 했어요. 이처럼 최열등지인 한계지와 비교한다 했죠. 자, 이처럼 한계지 기준하여 이보다 생산이 높은 토지의 대가를 말한다. 그럼 한계지 이보다도 이만큼의 생산성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또 이만큼의 생산성이 차이가 난다.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지대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또 2번 한계지란 최열등지라고 하는데 경작된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한계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물 가격이 뭡니까? 곡물 가격이지요. 예, 자 생산비가 일치함으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사 3번 이처럼 어떤 토지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죠. 따라서 리카르도의 지대를 뭐라 합니까? 차액 지대란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뭘 비교하면서 최열등지와 이 토지를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성 차이 이분이 결국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자, 지대가 곡물 가격 결정이 아니었죠. 자, 보세요. 지대가 곡물 가격 결정이 아니라 곡물 가격에 의해서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곡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 때문에 지대는 생산비 일부가 아니라 불로소득이다. 자, 지대는 뭘로 봤습니까? 생산비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생산비 즉 비용이 아니라 뭡니까? 불로소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 즉 곡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위치의 문제를 다소 경시했다. 고려치 않은 건 아니에요. 워낙 비옥도 차이를 강조하니까 다소 경시했다. 그리고 한계지인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발생을 설명이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 양고리 2번 트윈랜의 위치 지설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트윈랜의 위치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트윈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고립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고립국은 쉽게 우리가 해석합시다. 고립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고립된 나라다. 그럼 고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트윈은 이제 외부와 완전히 차단이 된 이처럼 원형 모양의 하나의 도시를 상정합니다. 원형 모양의 하나의 도시를 상정해서 외부 완전히 탔으니까 고립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하나의 도시를 상정해서 이 도시 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도시 전체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다음 소비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 흔히 소비지다 또는 뭐 도심이다, 뭐 중심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생산은 도시 전체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다만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여기서 생산해도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여기에서 생산해도 소비는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트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비옥도가 같습니다. 그럼 비옥도가 같다면 자, 리카르도의 차액 지설이다. 이 견해한다면 지대가 같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트윈이 바라보니까 지대가 다르다는 이야기요. 이처럼 비옥도는 같지만 왜 지대가 다를 것인가? 바로 위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위치의 문제다. 그래서 트윈에는 이처럼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치 대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점 위치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현대적인 입지의 기초를 제공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점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수송비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송비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이때 수송비는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 오로지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거. 그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고 거리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겠지요. 또한 튀내는 그의 저서인 고립국에서 지대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는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대는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지대는 바로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쉽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자 보세요. 매상고 이게 100입니다. 어쩌면 매상고가 곡물 가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상고가 100입니다. 100인데 생산비가 50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상고와 생산비 일정하다 가정합니다. 이때 수송비가 10이라면 지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상고 100에서 생산비 50 빼주면 50이죠? 수송비 10 빼주면 얼마입니까? 40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매상고와 생산비 일정하다 그랬어요. 매상고는 100이고요. 생산비는 50으로 일정하다. 다음 수송비가 3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매상고에서 생산비 빼줍시다. 그리고 수송비를 빼준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100에서 50 빼주면 50이죠? 자, 30 빼주면 얼마입니까? 20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더 적은 값을 빼주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지지요. 그러면 수송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더 많은 값을 빼주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 바로 뭡니까? 초과이윤이에요. 그럼 초과이윤은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존재치 않는다. 결국 초과이윤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지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수송비가 많을수록 지대는 낮아지고 수송비가 적을수록 지대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수송비는 적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했지요. 그래서 도심할수록 수송비는 적게 된다. 그럼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이 사례 보세요.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더 적은 값을 빼주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진다. 지대는 높아진다. 그럼 지대가 높아질수록 토지와 자본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건 뭐가 될까요? 바로 토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와 자본은 이용층에서 대체 관계 있다 가정을 벌입니다. 그럼 토지 이용해도 되고 자본을 이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대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비싼 건 뭡니까? 토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참 토지의 이용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싸도 느껴지는 자본의 이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어떻습니까? 적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토지용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인가? 토지를 적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집약해서 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같은 토지용을 우리가 집약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농업사에 있어서 집약적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죠. 참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도심까지 즉 소비지까지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어떻습니까? 많이 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이거 보세요. 좀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은 값을 빼주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좀 수송비가 많이 들수록 지대는 낮아진다 보시면 되겠어. 그럼 지금 지대가 낮아질수록 토지와 자본 중에 상대적으로
싸다 느껴진 건 뭡니까? 토지가 되겠지요. 그럼 지금 우리가 토지와 자본은 어때? 대체가 이루어진다. 이용침에서 대체가 이루어진다. 가정이죠. 그럼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더 싼 걸 쓰려고 그러겠죠. 그럼 지대가 낮을수록 더 싸다 느끼는 뭡니까?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토지의 이용을 늘리고 자본의 이용을 줄인다라는 이야기. 그럼 토지를 어때? 넓게 쓰겠다는 이야기. 지금 토지를 넓게 쓰겠다는 이야기야. 이와 같은 토지용을 우리한테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방적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지 가축을 방목한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가축을 방목한다 이게 뭡니까? 넓은 벌판에서 기른다 이런 뜻이에요. 토지를 넓게 쓰겠다. 이와 같은 토지용 우리가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농업사였으니까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요즘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는 어때?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송비와 지대, 자, 이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수송비가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수송비의 전략분이 어때?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수송비의 전략분이 많기 때문에 지대는 어때?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음 수송비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수송비 전략분은 어떻습니까? 적어지겠지요. 그럼 수송비 전략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가 어때?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튀는에 연다면 지대를 뭘로 바로 보이는 겁니까? 바로 수송비의 전략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또한 여기 보세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의 이용을 줄이고 자본의 이용을 늘리는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토지의 이용을 늘리고 자본의 이용을 줄이는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도심으로 갈수록 집약적 농업, 외곽으로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수송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처럼 집약적이냐 조방적이냐 이 같은 토지 이용의 형태는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 도심을 할수록 집약적 외곽 조방적 농업인데 이 자체가 동심원의 형태들어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동심원 지대 모델 이 자체도 후학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는데 튀는이 온다면 지대 곡선이 되겠는데, 자, y축이 지대입니다. 지대고 x축은 도심이다. 다음은 외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곽이다. 그럼 보세요.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진다. 그럼 도시갈수록 지대는 높아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도심을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고 외곽으로 지대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좀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튀는의 위치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인데 이는 어찌 보면 농업 입지론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튼 튀는 나오면 우리는 뭘 떠올리면 되는가? 바로 수송비 이걸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튀는 이 학자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봤어요. 봤는데 물론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못 봤죠. 왜? 이 사람 1800년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생각합시다. 튀는이 죽을 때 모습을 보니까 입이 툭 튀어나왔다는 얘기. 입이 툭 튀어나오니까 할 말 못하겠죠. 딱 세 글자 외치고 되져버렸습니다. 뭐라고? 수송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하시면서 튀는 나오면 뭡니까? 수송비다. 이 생각하시면 우리 시험은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튀는 나오면 뭘 떠올리자? 수송비 이걸 떠올리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봅시다. 170페이지예요. 양고리 2번. 첫 번째로 봅시다. 튀내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했다. 이처럼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달라지는 위치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튀내
위치시설 이 자체는 자, 리카도의 차액 지설이다. 여기에 뭘 포함한 겁니까? 바로 수송비 이걸 포함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비옥도 뿐만이 아니라 어때? 수송비, 수송비 즉 위치 여기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처럼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대 개념을 통해 현대적인 입전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결국 튀내는 비옥도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고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튀내의 위치 지대설 또는 입지교차 지설 뭐 고립국 이론에도 한다는 겁니다. 왜 고립국이란 이 책을 썼다 해서 고립국 이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는 농업 입지 이론 중에 하나다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조방적 농업, 농업 입지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튀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끝부분 수송비를 고려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튀는 나오면 뭘 떠오르자? 수송비 떠오르자는 겁니다.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한 겁니다. 박스를 보세요. 자, 지대는 자, 이것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 1번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라면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바로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 봅시다. 도심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죠. 이래서 지대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싸 생각 때는 토지 이용을 줄이고 싸다 생각 때는 자본의 이용을 늘리는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음 도심에 멀수록 즉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수송비가 많이 때문에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튀닝이 온다면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수송비는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에요.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면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낮아진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대가 낮아지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할 때는 토지의 이용을 늘리게 되고 비싸 생각 때는 자본의 이용을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래 보시고 또 2번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를 형성하므로 결국 지대는 수송비의 전략분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우리 그래봤죠? 참 지대 곡선 어때? 우하향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가장 많은 지대를 지배하는 입지가 도심과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대를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잖아요. 자, 보세요.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장 많은 지대를 지배하는 입지가 도심에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토지용의 양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양태 이거 뭡니까?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여기 있는 집약적 농업이냐 조방적 농업이냐 이것은 토지용의 양태 즉 토지용의 형태는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 보세요. 토지용의 양태는 수송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중심시로부터 거리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동심원 지대 모델이다 이야기 드렸죠. 즉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제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매상고나 생산비가 변한다면 그것도 지대도 또 변하게 되겠지요. 이 내용이 동그라미 7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7번 끝부분 보세요. 또한 농산물 가격이나 생산비 등의 변화는 지대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은 참고로만 하시면 될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자 보세요. 저희들이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했으니까 바로 이처럼 동심원의 형태로서 어때?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6개의 동심원이 있습니다. 내가 3개만 그렸습니다. 사실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다.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 외곽속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분 딱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눠서 6개의 지대다. 그래서 이 반 딱 나눠서 윗부분을 어떻습니까? 우리 교재 그림으로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개의 동심원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지대 곡선에 나와 있죠. 지대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지대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왜? 도시면 할수록 지대는 높아지고 외로울수록 지대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만 그림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여튼 튀넨의 위치 지대설은 결국 리카도의 차액설 역에다가 어떤 위치를 고려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참 위치를 고려하면서 어때? 수송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리카르도가 비옥도 차이를 굉장히 강조한 반면 튀넨은 비옥도뿐만 아니라 위치 문제까지 고려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리카르도가 위치 문제를 다소 경시했다 그랬죠. 이 부분을 더욱더 고려한 게 바로 이제 튀넨의 위치 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지설이다라는 게 여러분이 아마 칼 마르크스다 이름 들어보실 거예요. 이 칼 마르크스는 사회자예요. 사회자. 이 사람이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군가 어때? 땅은 가지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공짜로는 절대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참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지대를 우리가 뭡니까? 절대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서 절대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르크스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느냐? 바로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비옥도의 차이, 수송비 전략분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마르크스는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댔죠? 왜? 토지에서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는 발생한다. 그래서 한계지인 최열등지를 할 자도 어떤지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지대는 어때?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분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리카도의 차액 지설이 있어요. 여기선 최열등진 한계선 어때? 지대가 발생치 않는 거죠. 그래서 지대 발생 설명을 못 한다는 이야기.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을 여긴다면 최열등진 한계지도 지대가 어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이런 교재는 171페이지예요. 양수 한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마르크스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희소성의 법칙과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의 사유화로 지대가 발생한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쪽 보세요.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지 비옥도나 생산량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 수송비 전략권 이런 걸로 지대가 발생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지대가 발생합니까? 토지를 가져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지대를 절대 지대라 한다는 겁니다. 절대설 여기 떠나면 한계진 최열등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은 차액설로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지, 즉 최열등지는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대 이론 중에 이번 시간에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리카도의 차액 제설, 그리고 튀넨의 위치설, 마르크스의 절대설 세 가지를 했는데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차액 지설이다. 이건 뭡니까?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차액이 지대다. 뭐 때문에 차액이 발생합니까?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니까 비옥도의 차이라든지 우등지는 한정되어 있다.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살 좀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튀넨의 위치 지설입니다. 위치선은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위치의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수송비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래서 튀넨 나오면 뭘 떠올리자? 수송비 떠올리자 그랬습니다. 다음 마르크스의 절대지설이죠.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는 토지 소유하면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열등진 한계할자도
토지 소재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살 좀 부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